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내부 절도 및 산업 스파이입니다. 자, 내부 절도는 조직의 구성원 내부 직원에 대한 절도이죠. 그래서 주로 옛날에는 그 중요한 서류, 기밀서류 같은 거, 또 비밀서류, 인사서류, 회계서류, 그 다음에 기중품, 상품, 비품, 이런 것들 주로 가져가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내부 직원과 결탁한 산업 스파이 행위, 그 다음에 사이버 스파이 행위가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액도 서류나 기획부나 상품을 훔쳐가는 것도 피해가 크지만 산업 스파이 행위라든가 사이버 스파이 행위로 인한 어떤 피해는 그 피해액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 경량, 흐름 알아두시고요. 산업 스파이 행위하고 사이버 스파이 행위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내부 절도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객관적 시험 문제 내기 좋겠죠. 절도의 원인 행위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절도 원인 행위는 주로 뭘까요? 내가 좋은 물건을 갖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럼 절도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소득에 비해서 내가 씀씀이가 너무 커. 내 한 달 소득은 300만 원인데 카드로 500만 원에서 느낀다. 외제차를 막 비싼 리스 비용을 지불하고 산다. 운영하고 싶다. 좋은 술집 가서 술 먹고 싶다. 마시고 싶다. 좋은 옷을 사고 싶다. 명품에 막 빠진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소득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남의 물건 훔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도 원인이 존재하는 거죠. 돈이 없어도 절도를 하고 돈이 있어도 어떤 사치 성향이라든가 그런 어떤 명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면 절도가 발생할 수 있어요. 내부 직원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소득에 비해서 너무 씀씀이 큰 사람도 있어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절도의 환경이 또 곁들여진다면 절도를 일어날 가능성이 없죠. 절도 환경은 뭐겠습니까? 훔쳐갈 수 있는 환경이죠. 예를 들면 CCTV가 없다. CCTV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감시원도 부족하거나 감시가 느슨하다. 그 다음에 내가 알바생인데 점원인데 주인이 일일 잔고를 확인하지 않는다. 어제 매출하고 매입하고 오늘 매출 매입을 주인이 매일 확인한다면 함부로 점원들이 절도할 수 없겠죠. 허점이 존재하면 절도 환경이 기회가 제공되는 거죠. 그 다음에 책임의 불명확성입니다. 내부 절도는 내부에서 물건이 훔쳐졌는데 도대체 누가 간지 알기 어렵습니다. 비품이 없었다, 물건이 없었다. 보통 사무실 안 자체는 CCTV가 없잖아요. 그래서 책임이 불명확해요. 없어지기는 없어졌는데 누가 가져간지 모른다. 그런 걸 노린다는 거죠. 자, 발생 원인 세 가지. 원인, 환경, 책임. 내부 절도의 특성입니다. 내부 절도는 대부분 모두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죠. 스리슬쩍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런지도 모르고 왜 없어요? 언제 없어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색출하거나 방지하거나 예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인터넷 등 컴퓨터를 이용한 컴퓨터 사기는 일반 절도보다 더 색출이 어렵고 피해 규모도 더 크다는 거죠. 자, 컴퓨터 사기는 주로 은행원들이 하는 게 많죠. 은행원들이 고객의 계좌에서 돈을 몰래 빼서 자기의 계좌로 또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가상의 계좌로 제3자의 계좌로 돈을 빼돌리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정말 색출이 어렵죠. 그 고객이 확인하기 전에는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나중에 컴퓨터 범죄에 배우겠지만 살라미 수법 같은 경우, 살라미 테크닉 같은 경우는 수많은 고객의 잔돈, 10원 이하 잔돈을 자동으로 자기의 계좌로 이체되도록 만들어서 피해자들은 아무 의식이 없기 때문에 발각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그 잔돈을 모으면 큰 돈이 됩니다. 이런 컴퓨터 사기 범죄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내부 절도의 외부적 징표입니다.
내부 절도 보면 주로 이러한 어떤 외부적 징후가 보인다는 거죠. 화생활자, 낭비액이 심한 자. 돈은 월급은 250만 원인데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명품 가방을 몇 개씩 갖고 다닌다. 가방이 자주 바뀐다. 명품 옷을 걸치고 다닌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뭔가 어디서 뒷구멍으로 돈이 생기지 않으면 이렇게 그렇게 살 수가 없겠죠. 상습적 과음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이게 문제입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알코올 중독자 내지 알코올 중독자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저거 잘 친구 만나니까 보름 동안 술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밥이고 안 주고 안 먹고 술만 먹는다더라고요. 그런 알코올 중독자죠. 그럼 이 사람은 술을 안 먹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술을 먹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르쳐. 알코올 중독된 사람은 돈이 부족하면 훔쳐서라도 술을 사 먹어야 돼. 이런 사람 관리해야 됩니다. 판매 시설의 책임자. 그죠? 관리해야 됩니다. 금융기관의 감독자 관리해야 됩니다. 도박자, 도박이 심한 자. 여러분 도박에 빠지면은 재산만 날려먹는 게 아니고 심하면 자기 마누라도 팔아먹는다는 옛말이 있죠. 제가 도박에 빠진 사람들 많이 봤는데 도박 빠진 사람들을 대체로 정상인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우리 형님도 예전에 젊었을 때 도박에 빠지는 거 봤는데 집에 안 돌아요. 그래 있는 걸 다 가져가. 빚도 엄청나게 냅니다. 그래서 정상인 사회생활, 가정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 잡기에 능한 사람 있잖아요. 잡기에 너무 능한 사람, 잡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 조심히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너무 많은 사람. 신용카드는 뭐 월급은 300만 원인데 신용카드 한 달에 1000만 원씩 시킨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그렇거나 마누라 그러면 골치 아파요. 이런 사람 못 삽니다. 그 다음에 남한테 돈을 지속적으로 차용하는 행위. 돈을 자주 빌는 사람이 있어요. 심심하고 돈 빌리는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 돈을 잘 안 갚는 연체행위자. 그 다음에 사채를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 강원랜드 그 자주 가는 사람들 이거 도박 심하잖아요. 그런 사람 치고 온전한 사회생활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었잖아요. 강원랜드 앞에는 폐가 망신한 사람이 질비하다. 도박이 너무 심하게 빠진 거예요. 적당히 즐기면 됩니다. 포커, 고스톱 적당히 즐기면 되죠. 그 정도 하면 되는데 그걸 넘어선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봐요. 자, 내부 절도 유형은 물품 절도입니다. 대부분 이런 거는 뭐 백화점이나 금융기관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하죠. 뭐 물품이나 현금을 주로 취급하니까. 그래서 이 물품 절도는 비교적 적발이 용이합니다. 뭐 주인이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죠. 그 다음 유형을 보면 현금으로 수표를 절취한다. 기증품을 절취한다. 물품과 비품, 상품을 절취한다. 손님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다. 그 다음에 설비나 기계를 팔아서 착보한다. 이거는 주로 이제 공장 같은데 비싼 설비기계 있죠. 요거 사장의 관심 소홀한 틈을 이용해서 팔아먹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비싼 기자재, 자재 이런 거 팔아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동선 같은 거 있잖아요. 구리 동선 이런 거 비싸니까. 재고 관리 제대로 안 하면 팔아먹어요. 몰라요. 요 담당자들은 아는 거예요. 그 특점을 알아요. 그 다음에 서류 조작에 의한 공금행위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이 2천억 이상 행위 사건이 터졌죠. 지금 아직 수사 중입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친구가 아마 이 서류를 조작해서 돈을 뺀 게 아니냐. 그 다음에 거기에 공인인증서하고 OTP 카드도 이 친구가 관리하면서 서류 조작하고 공인인증서 보관 OTP 관리를 자기가 직접 하면서 돈을 빼는 것 같아요.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도 사실은 뭐 제가 볼 때는 내막은 모르겠지만 한 개 1개 직원이 2년밖에 입사한 2년밖에 안 된 직원이 2천억을 빼먹을 때까지 몰랐다. 내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 관리 시스템이 엉망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안 되죠. 서류 조작에는 공금 행령은 주로 서류를 많이 다루는 부서에서 일어납니다. 회계부서, 인사부서, 구매부서.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자기 그 부서의 전문적 지식을 이용해서 서류를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 지식을 이용함으로 사전 예방이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발견이 안 돼요.
여러분 회계소리 봐도 모르잖아. 일반인이 봐도. 그죠? 일일이 대조 안 해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정밀 감사를 통해서 우연히 발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다니는 우리 탁구장에도 몇 년 전에 총무가 회계 관리를 잘 못해서 어떤 공금이 좀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어요. 어떤 분이 그 이제 뭐 서를 갖다 놓고 맨날 며칠을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봐서 이게 돈을 말이야 제대로 수입을 제대로 기록 안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찬조금 같은 거 뭐 회비 받은 거 이걸 제대로 기록 안 하고 지출은 다 적고 그러니까 수입을 덜 적으니까 수입을 덜 적은 만큼 자기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내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주변에 그 경로당도 그렇더라고요. 경로당도 어떤 새로 된 회장님이 발견했는데 역대 그 경로당 회장님하고 총무가 도리가 대충 짜고 400만 원을 빼먹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물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업무를 계속 하게 되면 그 어떤 그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면서 서류상의 허점을 이용해서 돈을 관리하는 허점을 이용해서 돈을 빼먹어요. 그래서 사전 예방이 어렵고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정밀 감사하지 않으면 발견 못한다는 거죠. 자, 유형은 가공직원을 이용한 금융첩보. 이런 게 일반 기업이 많죠. 예를 들면 남편이 사장인데 마누라하고 다른 근무도 안 해. 근데 마누라도 직원, 딸도 직원. 그래서 남편 돈 챙기는 거죠. 서류 조작에 의한 부정한 수당 착보. 출장 안 갔는데 출장 수당 주는 거지. 간 것처럼 해서. 책임자의 도장이나 서명을 도용해서 부정한 비용을 지출한다. 보통 사장이나 뭐 관리자들이 도장을 밑에 지금 맡기잖아.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지가 막 도장 비용을 지출해보면 도장 찍어요. 그 다음에 구매 명세서나 지급 명세서를 위조 변조해서 돈을 빼먹는 방법. 이건 주로 구매 부서죠. 부품 단가 조작에 의해서 차액을 첩보하는 경우죠. 단가가 예를 들면 뭐 1,000원인데 그죠? 뭐 1,200원 해가지고 200원 자기 떼먹는 거죠. 그 다음에 현금 출납부상의 기록을 누락시키고 행위하죠. 우리 저 탁구장하고 똑같죠. 탁구장하고 똑같습니다. 총무가 수입을 기록 안 한 거죠.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서류 조작에 의한 공금행위 사건이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 산업스파 행위. 이건 중요합니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산업스파는 뭡니까?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영업기밀, 제품 정보, 기타 이익이 되는 정보를 빼내가지고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자기 조직에는 손실을 입히는 일이죠. 또는 반대로 보통 이제 빼내는데 내부인하고 결탁해서 외부산에 빼내는 경우죠. 내부인하고 결탁하지 않으면 빼내기 힘들어요. 산업스파이죠. 산업 분야의 간첩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은 피해액이 막대합니다. 일반 절도하고 다릅니다. 예전에 국내 무슨 모 전자회사 반도체 기술 해외 유출로 입은 피해액은 1조 이상이죠. 1조 이상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매년 수백 건 이상의 산업기술주 사건을 적발해서 입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 경찰청마다 산업기술 유출 수사대가 있습니다. 이 산업기술 유출 수사, 산업수사 행위는 탐정의 주요 업무 대상이 되죠. 산업수사 행위는 주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가끔 원한이나 복수 이런 이유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주로 내부인과 결탁하거나 내부인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부인과 결탁해서 외부에 팔아먹거나 넘기거나 내부인이 혼자서 빼돌리는 경우. 미국의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내부 직원의 정보 유출이 32%, 외부에서 침입한 해커 침입은 17%, 내부 직원의 정보 유출이 많다는 거죠. 결국엔 돈 벌라고, 내 내부 기술 빼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반도체 기술, 조선 기술.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나 조선은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최근에 조선 기술이 일본에 중국이 다 뺏겼다. 그런 말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굴지 조선 회사에서 누군가가 산업스파이 해가지고 중국에 그 기술을 넘겨주고 거액을 받아 먹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말들이 많이 돌았어요.
한참 모 조선회사 여러분 그 막 구조조정하고 막 공적자금 투입하고 법정 관리하고 그걸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기술을 빼돌린다 그런 소문이 많이 돌았죠. 그 다음에 이게 절대 드러나지 않아야 되니까 고도의 수법을 동원해야 하다 보니까 적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적발이 어렵죠. 중국의 기술 팔아먹은 거 적발이 어렵죠. 우리나라 좀 이런 조선이라든가 뭐 반도체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 대우도 잘해줘야 되겠고 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잘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기술 개발에 얼마나 연구원들이 공을 들인 겁니다. 함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팔아먹는 건 배신행위죠. 저는 역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국노죠. 주요 유형은 외부인과 알아주십시오. 자, 주요 유형은 외부인과 결탁해서 기밀 서류를 유출한다. 내부인이 제품 개발 정도를 빼내서 팔아먹는다. 회사 내 각종 어떤 유익한 정보를 경쟁사에게 제공한다. 맞죠? 사이버 스파이잉이. 자, 이 사이버 스파이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사이버 스파이잉은 산업 기술을 빼가는 스파이잉이죠. 타사의 산업 기술을 빼가는 스파이잉입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 사이버 스파이잉에서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틱톡이라는 겁니다. 미국식 발음은 틱탁이에요. 우리는 틱톡이라고 부르는데 요즘 이제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이제 이 틱톡입니다. 이 틱톡은 원래 중국의 스타트업 기업인 바이트댄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사이트입니다. 아주 15초짜리 영상을 주로 주고받는데 15초짜리부터 한 15분 이내 영상을 주로 개인 소비자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일종의 SNS입니다. 그걸 통해서 소비자끼리 소통하는 거죠. 저는 뭐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지만 지금 유튜브 이상으로 구독자 숫자가 딱 늘고 있는 것이 바로 틱톡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평균 140만 명 정도가 하루 평균 이용하고 전 세계는 월 평균 약 15억 명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틱톡이 왜 사이버 스파이잉과 관계되느냐. 이 틱톡은 사용자의 위치 정보, 가입할 때 IP 주소, 단말기 정보, 주소로 문자 메시지, SNS죠. 등을 수집하면서 전혀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안 받고 그냥 틱톡이라는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하고 전화번호 인증만 되면 자동으로 가입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가입이 되면 모든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데 동의하는 걸로 간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020년 7월 달에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중국의 바이트댄스의 틱톡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했다 해서 1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에서도 또 엄청난 어떤 과징금을 부과한 바가 있어요. 틱톡에 대해서. 그래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 틱톡이 다른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한 10가지 이상 문제점이 있는데 개인정보 관련해서 가장 관련된 것이 문제점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에게 유의한 정보, 청소년이 접근해서 봐서는 안 될 정보도 무분별하게 이게 틱톡에서 그냥 유통이 되고 있고 그런 것도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정부의 약간 비판적인 어떤 영상이 올라오면 기술적으로 다 차단시켜버려요. 그리고 정책 성향이 굉장히 띄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이 틱톡이 스파이 앱이 아니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스파이 앱이 아니냐 해서 강력히 중국 정부에 제동을 지금 걸고 있습니다. 이를 제기하고 있어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어떤 수단으로 틱톡을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틱톡입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예를 들면 합법적인 예는 이상하지만 사이버 스파이잉 일을 대놓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합법적인 서비스를 가정해서
어떤 개인정보 수집한다든지 어떤 외국 군사 기밀, 그다음에 경제 기밀, 산업 기밀을 빼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사이버 스파 행위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안의식이 희박한 종사자의 부주의로 인한 어떤 유출. 이런 것들도 이제 있을 수 있겠죠. 기술 유출, 정보 유출. 그 다음에 회사에 불만을 가진 사원에 의한 정보 유출. 그러니까 이 불만을 가진 사원이 정보 유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력업체, 파견연구원, 외국의 과학자, 외국 대사관 직원에 의한 스파잉. 사실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온 과학자나 외국 대사관 직원이 오리지널 과학자나 대사관 직원도 있지만 사실은 외국에서 온 정보기관의 직원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다 국내의 어떤 중요한 정치 정보 수집, 기술 정보 수집, 경제 정보 수집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친해서 잘못해서 자기도 모르게 부주의로 정보를 유출하게 되면 외국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거죠. 지금 사무스파이 전쟁이잖아요. 대한민국 현재 세계는 사무스파이 전쟁입니다. 산업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죠. 또 외국의 뛰어난 기술을 빼올려고 또 이렇게 현안이 되는 시대입니다. 산업스파이 전쟁 시대죠. 그래서 이런 내부 절도의 경비 요령입니다. 고려사항은 경영주의 절대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내부 절도를 막기 위해서는 경영주가 절대적 관심과 지원이 없으면 내부 절도를 막기 어려워요. 경영주의 의지에 따라서 내부 절도의 어떤 범위가 어떤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경비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됩니다. 책임자에 대해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야 되고 직원들의 사기하고 조화되어야 됩니다. 사기가 떨어지게 되면 불만을 갖게 되죠. 그러면 정보를 빼돌릴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어떤 사기 관리 대책, 복지 대책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야 되죠. 경영주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죠. 여러분 예를 들면 삼성전자 수석연구원한테 연봉을 5천만 원 준다.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 기술 빼돌리지 자기 연구개발 잘 안 할 뿐더러 기술을 외부로 빼돌리지 삼성전자 주겠습니까?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준다면 최소한 연봉 1억 2억은 줘야 되겠죠. 예를 들면 그래야만 기술을 개발해서 삼성전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국가를 희생할 수 있는 거죠. 경비 관련자는 모든 직원이 내부 절도자가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세부 계획을 수립한다. 이게 좀 위험한 표현이죠. 모든 직원이 내부 절도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성악설자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성선설이 아니고 성악설 입장에서 경비 계획을 수립할게요. 그러니까 내부 직원은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정보를 외부로 빼돌 수 있다. 누구나 물건을 훔쳐갈 수 있다. 그런 전제하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경비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수립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경비 요령을 보면 적절한 채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사부서와 협조해서 신원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원조사 외에 배경조사도 병행해서 실시해야 됩니다. 자, 신원조사는 그 다음에 인적사항, 신체적 건강상 여부, 신체 건강 여부, 가족사항, 경력사항, 학력, 종교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 배경조사는 부정혐의가 짙은 직원에 대해서만 별도로 시행하는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부정혐의가 있는 직원을 채용해야 된다. 그럴 때는 아주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돈 씀씀이, 채권 채무 관계, 재산 관계, 동산 부동산 관계, 주식 이런 것도 조사해야 돼요. 가상화폐 투자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조사해봐야 됩니다. 애정 관계, 남녀 관계 있잖아요. 이런 걸 다 조사해봐야 돼요. 어제 제가 신서 아가씨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그 세령이라는 아가씨가 무슨 진사기업 둘째 아들하고 결혼을 하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무슨 모임 양가 인사까지 하는 걸로 되는데 그 세령의 오빠가 진사기업 둘째 아들에 대해서 조사를 시켜보죠. 조사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임예진인가 그 아줌마도 또 뭔가 알아봤는데 이 진사기업 둘째 아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숨겨진 뭐 딸이 있다든가, 초등학교 다니는 유치원 다니는 딸이 있다든가, 그런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있는 걸 숨기고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남녀관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걸 세부적으로 경제적 관계, 생활, 일상생활의 관계, 이런 거를 조사하는 것이 배경조사예요. 이 배경조사는 우리 탐정한테도 앞으로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사입니다. 외국의 탐정은 이 배경조사에 대해서 배경조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 상대자가 있다. 이 사람 신원조사, 배경조사 해줘요. 탐정회사에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 배경조사 하는 데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죠. 탐정한테 비용을 많이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프라이버시, 사생활 침해 문제가 소문될 수 있죠. 그래서 이 탐정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잘 이렇게 설정해 가면서 스스로 정리해 가면서 탐정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불법이다. 그렇죠. 불법의 문제에 휘말려서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된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죠. 직원의 사기나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근무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역시 경영주가 만들어줘야겠죠. 그 다음 평소에 내부절도 직무자들, 아까 뭐 도박이 심한 사람, 알코올 중독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표시하지 않게 주시하고 감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경찰도 급여에 월급에 압류가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특별관리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를 들면 뭐 빚을 얼마나 갚았나 그걸 보고하게 돼 있어요. 감찰에 조사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부정부패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똑같은 논리입니다. 전과자, 가석방자는 무조건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고용정책상 바람직하지 않다. 채용 후의 범행 가능성을 대비해서 계획을 수립한다. 자, 전과자나 가석방자 뭐 이런 사람들은 채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실상 채용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안 하면 국가고용정책하고 배치되기 때문에 채용을 하되 항상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더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부절도는 일반 경비원이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절도 전문 전담 경비원을 두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밀회의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경영주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되겠죠. 경비원을 두는 것도 돈과 관계되기 때문에 전문 경비원을 두려고 하면 돈이 더 들겠죠. 임금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경영적 의지가 없으면 내부절도를 예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비 프로그램은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경비 프로그램 예를 들면 뭐 CCTV 설치했다, 뭘 했다 하겠죠. 출입통제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러면 내부 범죄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건 아니죠. 그 경비 프로그램 운영 시스템을 다 안다면 부정행위를 유발할 수 있죠. 그 허점을 알고. 그래서 경비 프로그램은 수시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가 비치는 각도도 수시로 바꿀 필요가 있죠. 그 다음 중요 문서나 기록에 접근하는 것은 허가받은 자 외에는 철저히 제한이 됩니다. 중요 문서, 중요 시설, 중요 기록. 그리고 만일에 접근한 경우는 경비 책임자가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고 권한과 책임이 명백히 규정되어야 됩니다. 경비 책임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권한이 주어져야 되고 그 다음 부정행위가 적발됐을 때는 반드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명백하게 물어야만 내부절도를 또 이 제2, 제3의 내부절도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상으로 금융시설 경비, 판매시설 경비, 내부 절도 및 산업 스파이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비 업무 유형 3 의료시설 경비부터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